태양물류센터의 지하 구내식당은 한여름에 덥고 습한 공기와 섞여 들어온 정체불명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백 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주방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쩐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빛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마치 영혼을 잃은 좀비처럼 식당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표정에는 허기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체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룹 본사의 화려하고 세련된 유리빌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삭막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도준은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식당 입구의 그림자 속에 서서 그 혼란스럽고 비위생적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곳 태양물류의 경영지원팀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한 그는 겉보기에는 본사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젊은 엘리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룹 회장의 은밀한 특명을 받고 내부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잠입한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배식대 위에 놓인 음식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는데 식판에 담긴 밥은 지은 지 며칠은 지난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말라 있었고 국은 건더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묽은 맹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반찬이라고 나온 것은 말라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눅눅해진 튀김이 전부였으며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사람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오직 오후의 고된 노동을 버티기 위해 기계적으로 배를 채우는 소모품들처럼 보여 강도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보고서로 접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랄하게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배식줄의 중간 즈음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난 것은 강도준이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는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의 한 여성 노동자가 국을 받다가 손을 멈칫하며 배식원에게 무언가를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억울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주변의 동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를 감돌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 작은 분쟁의 진원지로 쏠렸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은 본능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인파를 헤치며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다가갔는데 그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식당 관리를 총괄하는 박 과장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달려와 여성 노동자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태도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여성이 들고 있는 식판을 거칠게 손으로 밀치며 반찬 투정을 할 거면 당장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으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식판에 담겨있던 뜨거운 국물이 여성의 낡은 작업복 위로 쏟아졌고 갑작스러운 고통에 놀란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박 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주변의 노동자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삼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권력을 가진 박 과장을 말리지 못하는 무력하고 비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일자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고 박 과장은 그 침묵을 자신의 권위로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가 박 과장의 고막을 때렸고 강도준이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끼어들어
박 과장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강도준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박 과장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비틀었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준은 박 과장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직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분노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처음 보는 젊은 놈이 감히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도준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내려다보았고 엎어진 반찬들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하얀색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상한 음식에서나 볼 수 있는 구더기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튀김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 튀김의 안쪽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검게 변해 있었으며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식자재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강도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공급업체와 내부 관리자의 유착관계에 대한 가설이 빠르게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더러운 이물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박 과장을 향해 이것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냐고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것은 조리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일 뿐이라며 횡설수설 변명하려 했지만 강도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배식대에 남은 온전한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도준의 손에 들린 도시락에 집중되었고 과연 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도준은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쉰내를 맡으며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숟가락을 들어 밥과 반찬을 한 숟가락 가득 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증거 수집을 위한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박 과장마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강도준은 주저없이 그 역겨운 음식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끔찍했는데 밥알은 모래처럼 서걱거렸고 반찬에서는 시큼한 부패의 맛이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아 당장이라도 뱉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그 맛을 분석했는데 혀끝에 닿는 불쾌한 감각을 통해 식자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보관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목구멍을 열어 음식물을 삼켰고 그 모습은 마치 독을 삼키는 수도승처럼 비장하고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도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박 과장을 향해 이 음식을 만든 업체의 선정 기준과 지난 일 연간의 식자재 납품 명세를 오늘 중으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제야 이 낯선 남자가 새로 부임한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어라 항변하려 했지만 강도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강도준은 공포에 질려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다가가 괜찮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는 증거물인 도시락을 챙겨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도준은 문을 잠그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뱃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개워냈는데 위산이 역류하여 목이 타들어가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최명석 사장을 향한 증오와 반드시 이 썩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으며 강도준은 절대 이를 묵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챙겨온 도시락을 사진으로 찍고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한 뒤 컴퓨터를 켜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물류센터의 거대한 야적장에는 수많은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지게차와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활기찬 풍경 뒤에는 골물대로 골문 비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최명석 사장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에서 자신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본사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물류와 거래하는 급식업체인 그린푸드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강도준의 사무실 불은 꺼질 줄 몰랐고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린푸드와 최명석 사장 간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회계감사의 전문가인 강도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그는 자금 흐름의 미세한 균열들을 찾아내어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푸드는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었지만 실질적인 자금 흐름은 최명석 사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였습니다. 강도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파일로 정리해 나갔고 이 파일들은 나중에 최명석의 목을 조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강도준은 즉시 모니터 화면을 끄고 서류들을 서랍 속에 숨긴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어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잠든 척하고 있는 강도준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강도준은 그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적들의 소굴이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강도준은 다시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태양물류는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었고 강도준은 자신이 이 회사를 바로잡는 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먹었던 그 썩은 도시락의 맛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맛이 주는 분노를 동력 삼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도준의 눈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강도준은 밤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그린 푸드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주소를 직접 찾아갔는데 그곳은 위생적인 조리시설과는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고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녹슨 철문 너머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고 주변에는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여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주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창고 내부를 엿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난 식자재들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불법 소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급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거대한 식품 위생법 위반의 현장이었고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작업자들이
곰팡이가 핀 채소를 다듬어 화학약품이 섞인 물에 헹구고 있었는데 그 물의 색깔은 짙은 회색빛을 띠고 있어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썩은 식재료를 신선식품이라고 적힌 포장 용기에 담고 있었고 바닥에는 쥐들이 돌아다니며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창고 뒤편의 쓰레기장으로 이동하여 라벨이 제거된 원래의 포장지들과 유통기한이 적힌 영수증 뭉치를 수거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도준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회계 장부를 대조하며 수익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식자재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과 실제 납품된 저질 식재료의 단가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쓰레기를 헐값에 사들여 직원들에게 먹이고 있었으니 그 막대한 차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주는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그 돈이 CMS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최명석 사장의 처남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명석 사장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기에 도준의 입계는 차가운 냉소가 번졌는데 그는 이 사실을 당장 터뜨리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중장부에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고 최명석 사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련된 하청업체들의 리스트와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연결고리를 파악했습니다. 최명석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겠지만 도준의 치밀한 감사망 아래에서는 그 어떤 비밀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이제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월간 경영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상석에 앉은 최명석 사장은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임원들의 보고를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는데 신임 경영지원팀장이 중요한 임원회의에 예고도 없이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그들의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빈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꺼내 들었는데 그 침착하고도 위압적인 태도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 자신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도준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지루한 실적 보고가 이어지던 중 강도준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하자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최명석 사장은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근 물류센터의 생산성 저하와 산재 발생률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언급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실한 식사에 있음을 논리전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제 식당에서 목격한 참담한 급식 상태와 구더기가 나온 도시락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경영진이 직원들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스크린에 적나라한 혐오 사진이 뜨자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명석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도준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닭이 같은 놈이 감히 신성한 임원 회의실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반찬 투정이나 한다며
밥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직원들에게 밥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평소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은 사장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사장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그 추악한 본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강도준은 최 사장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해도 좋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고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최 사장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으나 오만함에 눈이 먼 최 사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연히 회사의 주인은 주주와 경영진이며 이익 창출이 최우선 목표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강도준에게 주제넘은 참견은 그만두고 맡은 업무나 똑바로 하라며 당장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챙겨온 서류를 챙겨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강도준의 주머니 속에서는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방금 전 최명석 사장이 뱉은 망언들은 고스란히 저장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준은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이 단순히 불량 도시락 하나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태양그룹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명석과 그린푸드 그리고 CMS 홀딩스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거대했지만 도준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본능적인 흥분이 먼저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갈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준은 다음 타깃으로 재무팀의 김대리를 주목했는데 그녀는 최근 최명석 사장의 지시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김대리의 뒤를 쫓아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고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대리는 처음에 강도준을 경계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도준이 내밀은 그녀가 조작했던 장부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준은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최 사장의 비리를 밝히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 사장이 자신의 가족까지 위협하며 불법 행위를 강요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도준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도준의 진심과 그가 가진 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최 사장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USB를 도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준이 찾고 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최명석 사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도준은 김 대리에게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하며 최 사장의 의심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고 자신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완벽한 덫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실에 홀로 남은 최명석 사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한편으로는 강도준의 침착한 눈빛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들을 짓밟고 올라왔지만 강도준처럼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놈은 처음이었기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도준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처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파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장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사장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제국인 물류센터를 내려다보았지만 그 풍경은 예전처럼 든든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도준과 최명석 두 남자의 운명을 건 치킨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승자가 누가 되든 태양 물류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자 최 사장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더욱 깊어 보였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물류센터는 낮과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온 대형 트럭들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도크에 접안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말끔한 정장 대신 허름한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 트럭 기사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기사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던 기사들도 도준의 싹싹한 태도와 따뜻한 커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급식 문제를 화두로 던지며 기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슬쩍 식자재 운송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기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늙수그레한 기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태양 물류의 식자재 운송은 일반 기사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성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냉동 탑차들이 뒷문으로 들어와 수상한 박스들을 내리고 가는데 그 냄새가 하도 역해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만두 파동 때나 맡았던 냄새라는 소문이 돌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도준은 그 기사의 증언이 자신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그 탑차들의 번호판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며칠 전 우연히 찍힌 영상이 있을 것이라며 도준을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그린푸드, 마크가 아닌 폐기물 처리 업체의 로고가 찍힌 트럭이 식당 창고로 썩은 식자재를 반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복사하며 기색에 감사를 표했고 이 영상은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증명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매일 먹는 밥이 그런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도준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신당부했고 도준은 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기사들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편 사장실에서는 최명석 사장이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하고 있었는데 김 대리의 배신과 도준의 발 빠른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박 과장을 불러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과장은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강도준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함정을 팠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바로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과 결탁해온 악덕 납품업자를 사주하여 강도준에게 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게 하고 그 현장을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사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강도준을 영원히 치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도준의 사무실로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자신을 포장자의 납품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굽신거리는 태도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도준의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올려놓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이번 계약건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주는 찰나의 순간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는데 남자의 눈빛이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고 사무실 밖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주는 쇼핑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정한 목소리로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탁은 받을 수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쇼핑백을 도준의 쪽으로 밀어넣으며 성의 표시일 뿐이라고 우겨댔고 급기야는 도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과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들이닥쳤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박 과장은 강도준 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현장을 포착했다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고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증거물을 확보하고 강도준을 감사실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소란을 듣고 몰려온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 과장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연민마저 서려 있어 박 과장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억지로 기세를 올리며 쇼핑백 안에 든 현금 뭉치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부패한 관리자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책상 서랍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이미 녹음 중인 휴대폰과 함께 사무실 전체를 비추고 있는 초소형 CCTV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남자가 들어오기 직전 이상한 낌새를 채고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보안팀에 미리 외부인 출입에 대한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는데 그 안에는 남자가 박 과장의 사주를 받고 억지로 돈을 건네려 했다는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도준은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를 제압하여 회유했고 겁에 질린 남자는 박 과장이 시킨 일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던 것이었는데 박 과장이 들이닥치기 전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박 과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박 과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뇌물을 건네려던 남자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함정을 판 사냥꾼이 오히려 자신의 덫에 걸려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준은 사색이 된 박 과장에게 다가가 이 쇼핑백은 뇌물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오히려 박 과장과 납품업자를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로 구금할 것을 지시했고 상황 파악이 끝난 보안 요원들은 태세를 전환하여 박 과장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 과장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상황이 반전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도준의 통쾌한 방역에 박수를 보냈고 도준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후 도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정을 파고 모함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지만 그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이번 일로 인해 더욱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여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도준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며 다가오는 회사 창립기념일 파티, 날짜의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날이 바로 이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결전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비밀 금고에서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꺼내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구더기 도시락 사진과 이중 장부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과 박 과장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최명석 사장과 같은 교활한 인물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주는 최명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공개적인 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립기념일 파티에 참석할 VIP 명단과 언론사 기자들의 리스트를 훑어보며 그들 앞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쇼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 자료실에 틀어박혀 지난 10년간의 태양물류 인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최명석 사장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의 살아있는 증인들이자 최명석의 폭정을 증언해줄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었기에 도주는 그들을 설득하여 파티장에 초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발견한 사연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들 뿐이었는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부당 해고를 당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부터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해고를 당한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도주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반드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주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비서에게 창립기념일 행사의 식순과 메뉴를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만찬 메뉴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았는데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준비된다는 보고를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급식업체인 그린푸드 측에 연락하여 행사 당일 VIP 테이블에 올릴 특별 메뉴를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통보했고 보안상의 이유로 내용은 극비에 붙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린푸드 측은 의아해했지만 본사 감사팀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알겠다고 대답했고 도주는 전화를 끊으며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구더기가 나온 도시락 샘플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주는 점심시간에 다시 구내식당을 찾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식단과 냄새나는 환경 속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직원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직원들 사이에 섞여 앉아 밥을 먹으며 그들의 소소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직원들은 불안한 미래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밥알을 씹으며 맹세했는데 이 밥상머리에 평화를 깨뜨린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며칠 뒤 열릴 파티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밥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숟가락질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고 그가 삼키는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박 과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분노로 날뛰며 자신의 집무실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믿었던 신복마저 잃게 되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박 과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든 책임을 박 과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강도준이라는 존재가 점점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이 숨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도준과 최명석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은 각기 다른 의미에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주는 다가올 결전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고 최명석은 조여오는 올가미에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이 싸움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의라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태양 물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이제 곧 시작될 그날의 파티는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태양 물류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린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금빛 조명 아래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캐비아를 비롯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든 채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왕국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오만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회사 안팎으로 돌고 있는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잠재우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에 젖어 있었으며, 강도준이 뿌려놓은 불안의 씨앗 따위는 이 화려한 축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으로 핀 조명이 떨어지자 최명석 사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태양물류가 지난 30년간 이룩한 눈부신 성과와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경영 철학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그가 말하는 가족이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얻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 사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회장 뒤편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하얀색 조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웨이터들을 대동하고 등장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은색 덮개로 가려진 카트가 들려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강도준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앞까지 걸어나와 최명석 사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서프라이즈 메뉴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도준의 등장을 이벤트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박수를 보냈고, 최 사장 역시 강도준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깜짝 쇼를 준비했다고 착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양 물류의 성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며 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야말로 회사의 사랑이 담긴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귀빈 여러분께 직원들이 매일 먹는 것과 똑같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대접하여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준의 신호와 함께 웨이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 테이블의 VIP들 앞에 은색 덮개를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최고급 요리가 아니라 낡고 찌그러진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화려한 테이블보 위에 놓인 초라한 도시락은 마치 명품 드레스에 묻은 오물처럼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이었기에 장내에는 순간적으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물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최명석 사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먼저 최 사장의 테이블로 다가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며칠 묵은 쉰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나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누렇게 뜬 밥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진 반찬들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구석에는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연회장의 향긋한 꽃내음을 덮어버리자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았고, 점잖은 신사들도 헛구역질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이 엽기적인 광경을 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특종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무대 앞으로 몰려들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강도준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터져나오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사장을 응시하며
이것이 바로 사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직원들을 위한 고품격 영양식단이라고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최 사장이 결제했던 급식 관련 보고서 사본을 꺼내 들어 보이며 보고서에는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도시락 또한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급 요리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강도준은 숟가락을 들어 곰팡이가 핀 반찬을 푹 떠서 최 사장의 입가에 들이대며 회사의 이익과 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장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눈앞에 들이밀어진 썩은 음식에 악취에 기겁하며 강도준의 팔을 거칠게 쳐냈고 그 바람에 숟가락에 담겨있던 오물이 최 사장의 비싼 턱시도 위로 튀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묻은 더러운 얼룩은 마치 그의 깨끗한 척 포장된 위선이 벗겨진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최 사장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릇 소리와 함께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내용물들 사이로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생중계되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기자들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최 사장의 광기 어린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강도준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도시락 하나에 담긴 진실이 태양 물류의 현주소이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최 사장은 경호원들에게 강도준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고 경호원들조차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소란을 틈타 연 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노동조합원들과 해고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시위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를 토해내며 최명석 사장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고 그들의 절규는 화려한 샹들리에를 진동시키며 연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도준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고 그 모습은 마치 불의에 맞서는 고독한 투사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뒤섞인 비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강도준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명석 사장을 횡령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사장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전국의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간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그가 이제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강도준은 끌려가는 최 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이 텅 비고 난장판이 된 연 회장에는 찢어진 현수막과 밟힌 꽃송이들 그리고 썩은 도시락에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지만 강도준에게는 그 풍경이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주워들고 조용히 닦아내며 이것으로 밥을 먹었을 수많은 노동자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이제 그들에게 따뜻하고 깨끗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오늘 밤 태양 물류의 불빛은 꺼졌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강도준은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맸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강도준은 기다리고 있던 재무팀 김대리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도준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는 김대리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고 도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고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의 구속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몸통인 태양그룹 본사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준의 앞에 멈춰 섰고 차창이 내려가며 낯익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태양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회장님께서 찾으신다며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도준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회장과의 독대와 새로운 전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이 작은 나비 효과가 과연 거대한 태양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태풍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강도준은 그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빗줄기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는데 그곳은 태양그룹 강 회장의 사적인 안가이자 중요한 밀담이 오가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강도준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드는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육중한 대문을 통과했고 정원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 회장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뉴스가 흘러나오는 대형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최명석 사장의 구속 장면과 함께 태양그룹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도준이 앞에 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부정보다는 계산적인 경영자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준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요란하다며 혀를 찾고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좋으나 그 피가 튀어 본체의 옷을 더럽히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라고 질책하며 도준의 과격한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고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며 확실하게 터뜨려야 새 살이 돋는 법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 회장은 도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며 일주일 안에 여론을 잠재우고 주가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도준 또한 토사구팽 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명석이 구치소 안에서도 막강한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며 이번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태양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준은 아버지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안가를 빠져나왔는데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더욱 매섭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신념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강 회장의 예고대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언론에는 강도준이 회장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을 사찰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석 사장 측 변호인단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도준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정의의 사도였던 도준은 하루아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갑질 재벌 3세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조차 도준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도준을 비난하는 글들이 도배가 되며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에게 보고를 받으며 킬킬거리고 웃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라면 진실 따위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준을 육체적으로도 압박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줄을 대어 해결사들을 고용했고, 강도준이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되도록 손을 보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명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어린 놈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강도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과 왜곡된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최명석과 결탁한 부패한 언론과 법조계 카르텔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는데, 적들이 전면전을 선포하며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밤늦게 퇴근하며 일부러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을 미행하는 쥐새끼들을 밖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위험한 미끼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도준의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기둥 뒤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그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살기를 내뿜으며 도준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익숙한 솜씨로 보아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폭력배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도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재킷을 벗어 차 보닛 위에 올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고, 그의 몸에서는 사무직 임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단단한 근육들이 긴장하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사내가 괴성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도준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피하며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사내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도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이었는데,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며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습니다. 좁은 주차장 공간은 격투장으로 변했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지만, 도준의 표정은 시종일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도준의 등 뒤에서 칼을 꺼내 기습을 시도했지만 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가격하여 턱뼈를 부러뜨리고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 5명의 거구들은 모두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도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유일하게 의식이 남아있는 리더격인 사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준의 얼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피가 아니라 적들의 피였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몸에는 멍 자국들이 선명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사내의 꺾인 손가락을 비틀며 누가 사주했는지 물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내는 결국 최명석 사장의 비서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 자백을 녹음했고, 이것으로 최명석을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는데, 도준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현장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으며 혼자서 이들을 모두 제압한 강도준을 경에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경찰에게 녹음기와 현장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울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뒤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의 치료 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나약한 회사원이 아니라 피 냄새를 맡은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며 여론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는데 재벌 3세가 조폭들의 테러를 맨손으로 막아내고 배후를 밝혀냈다는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명석 사장이 구치소 안에서 살인 청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를 옹호하던 언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를 변호하던 변호인단마저 사임계를 제출하고 도망치듯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강도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명석 개인을 넘어 그를 비호하던 태양그룹 내에 썩은 이사회를 정조준하고 있었고 그들을 모두 끌어내리기 위한 이사해임 건의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병실로 김대리와 노조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도준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노조위원장에게 이번 주 내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달라고 부탁했고 김대리에게는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타협이나 용서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도준의 눈에는 다가올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강도준은 곧바로 회사로 복귀하여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는데 붕대를 감은 손으로 회의실 상석에 앉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최명석 라인의 이사들은 도준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도준은 그들에게 최명석 사장의 해임안과 조직 개편안이 담긴 서류를 던지듯 배포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임원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선처를 베풀겠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최명석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공포로 가득 찼고 도준의 선전포고는 태양 물류를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명석 사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는 마지막 단계뿐이었으며 도준은 그 무대를 다가올 임시 주주 총회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주주 총회 당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최명석 사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 원본을 반드시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준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구치소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최명석을 향한 조롱이자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냥은 끝났고 이제는 전리품을 챙길 시간이며 승자는 오직 진실과 정의 편에 선 자신뿐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태양 물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주주 총회가 열린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최명석 사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그의 측근 이사들과 추종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들은 소액 주주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강도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서 있었지만 반대파 임원들은 그를 애송히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준이 단지 운이 좋아 최 사장의 비리를 밝혀냈을 뿐이라며 그의 경영 능력과 자격을 문제 삼아 해임안을 부결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명석 라인의 핵심 인물인 전무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강도준의 월권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강도준이 일개 경영지원팀장 주재에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언론에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어 주가를 폭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무이사는 주주들을 향해 강도준이야말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며 그를 즉각 파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주주들이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강도준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침착한 태도는 흥분한 반대파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는데 그곳에는 최명석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비호하고 있는 전무이사와 반대파 임원들의 차명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들이 횡령한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유흥비와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폭로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전무이사가 최명석 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 조작을 공모하고 강도준을 매장시키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전 주주들 앞에서 생생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고 소액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무이사는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도주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 회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야 할 시간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전무이사는 보안 요원들을 부르며 강도준을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자신이 사장 대행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 사이 강도준은 품 안에서 붉은색 직인이 찍힌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그룹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특별 인사 발령장이었습니다. 도주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자신이 단순히 경영지원팀장이 아니라 그룹 본사 전략기획실 소속의 감사본부장이자 회장의 정원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만천해 공표했습니다. 강도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와 그가 가진 막강한 권한이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이 바로 태양그룹 강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감사본부장이라는 직함만으로도 그들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전무이사와 연루된 임원들 전원에 대해 직무 정지와 해임을 통보하며 지금 이 시각부로 태양물류의 모든 경영권은 비상경영위원회로 이관됨을 선포했습니다. 전무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다른 임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도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했으며 그는 자비 없는 심판자로서 그들의 몰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강도준이 사전에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부패 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무이사를 비롯한 비리 임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체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끌려나가는 임원들의 비명과 절규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주들은 오히려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정의의 실현을 반겼습니다. 강도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를 지키며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모든 비리 임원들이 연행되고 회의장이 정리되자 강도주는 남은 주주들과 직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로 인해 고통받았을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태양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준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대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도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과도 같았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고 상처받은 조직 문화를 치유하는 것은 부패를 척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곳에 올 때부터 품고 있었던 임무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결심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하며 구내식당 메뉴를 특식으로 준비하고 식당 환경 개선 공사를 즉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챙기는 것이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태양물류 경영진의 전원 구속과 강도준 본부장의 과감한 개혁 행보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고 여론은 다시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업 재해 피해 직원들을 찾아가 사죄를 털어 위로금을 전달하고 회사가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도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도준은 그들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준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다듬고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물류센터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고 휴게실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은 도준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정상적인 회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태양물류에는 이제 진짜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고 태양물류센터의 공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 덕분이었습니다. 한때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절망감이 감돌던 지하 구내식당은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호텔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쾌적하고 밝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벽면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졌고 천장에는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언제나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고 있었으며 조명 또한 밝은 LED로 교체되어
식사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는데 갓 지은 밥에 구수한 향기와 맛있는 반찬 냄새가 식당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식당 입구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리사들과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이끌며 태양물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이 남기고 간 똥을 치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도준은 특유의 냉철한 판단력과 뚝심으로 인사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급여 체계를 개선했으며 무엇보다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태양물류는 더 이상 죽지 못해 일하는 지옥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인간적인 존중이 살아 숨쉬는 일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335 짝을 지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피로와 짜증 대신 웃음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준은 임원 전용 식당을 폐지하고 직원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도록 지시했기에 그 역시 식판을 들고 배식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직원들은 도준을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도준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저으며 정해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묵국 그리고 신선한 제육볶음과 겉절이를 식판 가득 담았는데 그 푸짐한 양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3개월 전의 구덕이 도시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준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지난번 도시락 사건 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었던 여성 노동자와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그 앞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녀는 경영지원팀장이 아닌 본사감사본부장이자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도준을 보며 다소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도준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갓 지은 밥알은 입안에서 달콤하게 씹혔습니다. 도준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해낸 일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거창한 경영 혁신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준은 잠시 식당에 머무르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그들은 바뀐 식단뿐만 아니라 안전장비가 교체되고 휴게 시간이 보장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중년의 트럭 기사는 도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덕분에 이제 사람답게 일할 맛이 난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도준은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돌리며 앞으로도 회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도준에게 있어 이 순간은 그 어떤 성공적인 M&A나 주가 상승보다 더 값진 성취감을 안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준은 사장실로 올라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와 낡은 만년필 그리고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방의 주인이었던 최명석이 남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집기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실용적이고 검소한 가구들로 채워 넣었는데 이는 새로 부임할 전문 경영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준은 태양그룹 본사에서 파견된 유능하고 도덕적인 전문 경영인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제 그가 할 일은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직원들이 자신을 의식하여 자율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마지막으로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는데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혈관처럼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멈춰버릴 듯 위태로웠던 심장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박동하고 있었고 그 생명력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인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겠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으며 세상에는 아직도 제2의, 제3의 태양 물류와 같은 곳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며 재무팀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직원들이 롤링페이퍼로 작성한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도준이 소리 소문 없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아들었고 그 안에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산 고급 넥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넥타이가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메어 보였습니다. 김대리는 넥타이를 맨 도준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도준은 그녀에게 앞으로도 회사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는데 로비에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직원들이 도준이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강도준 본부장님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도준은 예상치 못한 환대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인 재벌 3세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전우들 사이에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는 작별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준이 회전문을 통과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 옆에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도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태양 물류 사옥을 올려다보았는데 옥상에 걸린 태양이라는 로고가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준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며 미련 없이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짙은 썬팅 유리 너머로 손을 흔드는 직원들의 모습이 멀어지자 도준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차 안이 정적 속에서 도준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는데 도준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딱딱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에 대한 인정과 새로운 기대가 깔려 있음을 도준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번 일을 꽤 깔끔하게 처리했다며 수고했다는 짧은 치하와 함께 곧바로 다음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사로 복귀하는 즉시 회장실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준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음 타깃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곳에는 또 어떤 부조리와 악이 도사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결코 편안한 꽃길이 아니며 때로는 오물을 뒤집었어야 하고 때로는 피를 봐야 하는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인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락 한 끼로 시작된 작은 파동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에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듯이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도주는 직원들이 선물해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는데 오늘 점심에 먹었던 따뜻한 소고기, 뭇국의 맛이 여전히 입안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맛은 그에게 권력의 달콤함보다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그가 마주할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줄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태양 물류에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강도준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이 올랐을 뿐이며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냉철한 해결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검은 세단은 어둠을 가르며 화려한 도시에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강도준의 전설은 또 다른 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